자, 날선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 그리고 오늘 창당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제3당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하는 국민의당 출범 소식까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YTN 개관 해설위원이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후에 일단 여야 지도부 회동이 예정이 돼 있다는 게 정의화 국회의장의 얘기인데 만나긴 하는 겁니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죠. 원샷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이 그걸 뒤집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회동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야당은 이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회동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저녁에 여야 대표하고 국회의장하고 상견례 겸해서 네. 국회의장 공간에서 한번 저녁을 먹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좀 유동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현지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야가 협상의 테이블에 앉지를 못한다면은 직권상정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원샷법 같은 경우는 이제 직권상정 부분이 사라졌죠.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본회의가 개회가 되면 자동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직권상정권에 해당이 안 되는데 다른 이제 법안들은 쟁점 법안들 아직 이제 여야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고 또 선거법 관련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만 정의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만약 이번 설 연휴 전까지 여야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협상 진척이 없다면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제 직권상정을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머지 네.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장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번에 사실 계속해서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자처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좀 뚜렷한 결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재는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오늘 통계 보니까 3.8일에 한 번씩 여야 중재를 이렇게 쭉 시도를 했다는 그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네.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만 사실 여야 간의 입장 자체가 어떤 협상의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내일이면 선거가 총선 D-70일에 다가오고 실제로 19대 국회가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회기도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결국 이제 그만한 어떤 협상과 중재 속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협상을 상당히 중요시 할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직권상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또 큰 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여야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사석에서도 정의화 의장은 여야의 어떤 편을 들 때 야당을 한 51% 정도 들고 네. 여당을 49% 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야당의 편을 들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의화 의장이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어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하는 거는 네. 좀 연목구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가 만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오늘 이제 창당을 하게 되는데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로 가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예, 난상 끝에 어쨌든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철수 사당화 우려가 있다면서 안철수 의원은 이제 대표에서 빠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철수 공동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공동대표지만 안철수 대표는 상임대표고요. 그다음에 천정배 대표는 좀 그냥 공동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좀 더 선임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선대위원장을 이제 김한길 의원이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사실상 선거 관련 총 책임은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맡는 거고 당의 어떤 상징적인 대표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이제 천정배 대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자, 보니까 전략공천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당원 초안에는 전략공천을 폐기하는 것 쪽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전략공천을 철폐하지 못했거든요. 공동대표제와 전략공천이 결합했을 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동대표체 또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라는 게 이제 현재 국민의당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인데 네.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특수한 경우에로 제한한다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네. 하더라도 결국 공동 지도부 체제라는 것은 개파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런 속에서 어떤 전략공천이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 지역이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당과 대결하는 지역은 모르지만 만약에 네. 이제 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그 개파간의 갈등 요소로 분출될 그런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뭐 국민의당도 새 정치로 나가지 못하고 현실 정치의 벽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뭐 전략 공천이 반드시 꼭 그렇게 뭐 구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네. 아무래도 이제 호남 같은 데는 경선을 붙이겠죠. 그렇지만 수도권이라든지 뭐 충청이란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그 인재 영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을 아마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호남에서는 어쨌든 현재 스코어는 네. 그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의당 쪽에 더 그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을 붙일 수밖에 없고 호남 지역도 일부는 전략 공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만 전국적으로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재 영입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예측이 있습니다. 네. 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뭐 채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3석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뭐 총선까지 이제 총선 이후는 다른 문제고 총선까지 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창당 전에 좀 교섭단체 구성한다는 계획은 이제 무의로 돌아갔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후에 어떤 이제 현역 의원의 영입을 통해서 교섭단체 구성한다고 했을 때 네. 만약에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현역 의원 뭐 컷오프 평가가 이제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텐데 네.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교섭단체 채우는 것은 결국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모양새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마 상당히 고민스러운, 물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그것이 가능할지 조금 아직 그림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을 현재 매각 지원하고 있죠.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그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로부터 그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라는 발언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래 그 문재인 그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그걸 네. 거절하니까 김종인 현재 그 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으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뭐 네.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국민의당에 자기가 돕고 있는 그 국민의당이 오히려 더 선명성이 있고 더 네. 괜찮은 정당이다 이런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영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아하. 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뭐 진위는 좀 더 가려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뭐 영입하려는 그런 그 타진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어느 정도 강력하게 영입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조금 짚어보죠. 그 조홍천 전 비서관을 무려 3개월이나 설득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좀 갑작스럽긴 한데 물론 이제 영입 과정에 뭐 3개월 이상 그 설득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그 의미보다는 사실 조홍천 비서관은 그 지난 작년이죠. 그 청와대 이제 문건 파동 네.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좀 됐던 그리고 뭐 수사를 받았던 분인데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논란했던 청와대 뭐 비선 실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어떤 활용성을 염두에 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조금 그 영입의 어떤 내용이나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명확하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이제 그거는 이제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을 영입했다는 거는 적의 장수를 데려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은 이제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2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더군다나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할 때 국민행복 추진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영입해왔다. 어허.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그 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더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을 더 활용을 해서 뭐 선거 전략을 짠다든지 아니면 뭐 공격의 어떤 대상을 잡고 할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전략 차원에서 뭐 공을 들여서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영입한 거고요. 그리고 네.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
전에 박근혜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캠프의 어떤 뭐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김종인, 박영선 라인이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소제목을 뽑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박영선 의원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 그 정장선 전 의원이 총선기획단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뭐 아무래도 김종인 체제, 김종인, 박영선 체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뭐 그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뭐 매끄럽게든 당 운영 자체는 뭐 큰 잡음 없이 가는 모양새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당내에서 문제가 됐던 뭐 친노 뭐 패권주의 뭐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정장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손학규 고문하고 또 이렇게 그런 실제 이번에 손학규 의원이 모스크바 방문할 때 아마 동행했던 걸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러니까 당내 어떤 좀 당 내부도 좀 그 안정화시키고 네. 이런 좀 넓히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서도 아마 그런 의도가 좀 작용한 인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내부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그동안 반대를 해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한구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그 김무성 대표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새누리당의 지금 최고위원회의가 뭐 친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친박 쪽에서 수를 통해서 이제 밀어붙이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뭐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대신에 어떤 타협점으로서 공천관리위원장은 이한구 전 이한구 의원한테 이제 양보를 하지만 그렇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그 지분을 좀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역 의원으로는 좀 이례적이었죠. 지역구에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그 최경환 이제 전 장관, 최경환 의원이 그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진박 후보들, 진실한 사람들 지원에 나서면서 실제 그 대구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지금 예비 후보로 속속 등록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계 속보다는 지역 유권자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아마 표면화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유승민 의원이 그 인용한 대로 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현역 의원으로서의 각종 특혜들을 포기한 셈이 되는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이재만 전 동구청장하고 지금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좀 여유 있게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그 의원이 아무래도 한 20%포인트 차이 정도로 뭐 40 몇 %대 뭐 네. 20 몇 % 이 정도로 좀 앞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의 발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네. 후보 등록을 통해서 똑같이 이재만 예비 후보와 똑같이 그 선거 운동을 하겠다 뭐 그런 거고요. 또 바꿔 말하면은 또 그 어떤 그 현재 의원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어떤 공정한 그 어떤 그 경쟁을 하겠다. 뭐 네.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박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이 와서 이제 지원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는 그런 어떤 특권도 포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깨끗하게 승리를 하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이제 표명한 건데요. 네. 글쎄요, 하여튼 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진박 마케팅은 더 강화될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 동구청장을 지냈던 이재만 후보도 현재는 네. 아직 뭐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좀 떨어지니까 좀 차이가 나겠지만 선거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마 상당히 근접할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 스코어는 어쨌든 그 유승민 의원이 더 유리한 국면이긴 합니다만 네. 그 진박 마케팅이 어느 정도 이제 강조될지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 자세를 취할지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요즘 뭐 크게 진전은 없습니다만 각 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